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저도 예전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태어나면 주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족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이름뿐인 관계로 남는 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피가 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진정한 가족의 뜻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엄마는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웃음이 많고 자상한 분이셨고, 아빠는 항상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시간을 잘 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려운 순간도 가족의 힘으로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운송업 일을 하셨어요. 처음엔 남의 화물차를 몰며 일하셨는데 워낙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하시다 보니 점점 단골 손님도 늘고 나중엔 자신의 트럭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자기 사업을 꾸리겠다고 마음먹으셨죠. 근데 그냥 평범한 운송회사를 하는 건 너무 힘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경쟁도 치열하고 큰 운송회사들과 경쟁하기도 벅차니까요. 그러다가 아빠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꽤 부유한 친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친구분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아빠는 특별한 운송회사를 차리시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의료장비나 환경공학기기, 대학 연구용 장비 등 전문 기기를 운송하는 업체였어요. 일반 화물 운송보다는 이렇게 특수 장비를 다루는 쪽이 경쟁력 있을 거라면서 아빠가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아빠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아빠는 회사를 세우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어요. 전문 기기 운송은 그냥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게 아니라 세심한 주의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이 갈 수 있는 물건들이라 아빠는 늘 긴장하고 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셨죠.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대학교에 올라가던 시점부터 우리 집 형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학비도 아르바이트로 마련해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엄마 아빠도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자리를 잡고 나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엄마도 이제는 좀 더 여유를 찾으셨고 아빠도 웃는 일이 더 많아지셨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딸 대학교 들어간 거 정말 축하해. 이제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아르바이트도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정말요?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회사 일도 바쁘시다고 하시더니. 괜찮아. 회사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아빠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너도 이제 마음 놓고 공부만 하면 돼. 고마워요, 아빠.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근데 아빠, 진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철이 들었네. 고맙다. 근데 걱정하지 마. 아빠도 이제는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빠도 힘이 나네.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줄 테니까. 진짜요? 그러면 저 방학 때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럼 여행도 가야지. 우리 딸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디든 다녀와. 아빠가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즐기다 와. 엄마, 아빠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든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요. 효도도 더 잘하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1학기를 마친 여름방학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어요.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대학 생활도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고 아빠의 회사도 꾸준히 성장해 나갔어요. 아빠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죠. 저는 지금도 아빠의 그 웃음과 확신을 잊지 못해요. 그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빠의 성공이 자랑스러웠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룬 결과였기에 더 값진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자 선을 봐서 남자를 만났는데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수님이셨고 예비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예비 시댁이 우리 집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학벌이나 가문은 확실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정도면 내 딸도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간다면서 말이죠.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조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빠의 기대가 너무 컸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아빠는 특히 교수 집안인 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는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죠. 그 후에야 야간대로 대학을 가셨지만 결국 꿈꾸시던 교수의 길은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저를 대리만족으로 교수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죠. 고민 끝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빠 때문만은 아닌 게 예비 남편은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타입이어서 저랑 대화도 잘 통해서 같이 살아도 좋겠다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 또한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님들도 자주 만나며 교류를 가졌고 예비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칭찬해 주셨죠. 처음 봤을 때 네가 참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우리가 복이 많은가 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좋은 가족이 생길 것 같아 기뻐요. 우리 집안도 네가 오면 훨씬 밝아질 것 같아. 결혼 전부터도 이렇게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화기애애하잖니. 결혼하고 나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래, 그래.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너희들이 결혼해서 잘 지내게 된다면은 뭐 더 바랄 것도 없단다. 비록 남들처럼 평범하게 오래 연애하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을 보고 한 결혼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했어요. 저 역시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희 결혼은 주변에서도 다들 축하해 주었기에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와 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순탄할 줄 알았던 결혼이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여러 가지 장벽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갈등과 생각의 차이들이 점차 쌓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났던 거죠. 남편과 저는 결혼 후 분가해서 살았지만 시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놀러 오시곤 했어요.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아들 보고 싶다고 오시는 거다 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의 행동이 조금씩 제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는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랑 거실에서 대화 나누고 있었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 앞에서 화장품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시모가 안방으로 들어와 저보고 뭐 하냐고 묻더군요. 그러다가 화장대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향수에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한정판 향수 아니니? 요즘 이거 구하기 어렵다던데. 이야, 진짜 예쁘다. 향도 좋고. 네. 이거 예전에 한정판으로 나왔을 때 겨우 구했어요. 저도 아끼는 거라 잘 안 쓰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는 아껴 써야지. 예, 그런데 진짜 부럽다. 나는 이 향수 못 구해서 아쉬웠는데. 나도 이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말이지.
그럼 어머님, 제가 이거 몇 번 쓴 거여도 괜찮으시면 쓰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아이고, 정말로 나한테 주는 거야? 어머마,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아, 네, 제가 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면서요. 어머, 얘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니? 역시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을 잘했어. 엄마, 우리 집사람이랑 무슨 얘기 중이에요? 갑자기 왜 다 안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며느리가 나 이 옷 향수 주겠대. 요거 내가 진짜 엄청 갖고 싶었거든. 엄마가 갖고 싶다고 티내니까 집사람이 억지로 준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눈치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어차피 저거 많이 쓰지도 않았어. 잘 쓸 것 같은 사람한테 가는 게 낫지 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탐내기 시작했어요. 마스크팩 좋아 보인다고 나도 써봐도 되냐고 하시더니 마스크팩 한 박스가 사라지고 우산이 가볍고 좋다면서 나도 이런 거 필요했다고 하시며 우산을 챙겨 가시고요. 주방에서 쓰던 주방 가위까지도 잘 드는 가위 같다며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작은 것들이라서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시모가 달라는 게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쓰는 소소한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면 드리면 된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매주 반복되니까 이제는 저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물건을 자꾸 가져가시니 집안에 제가 애정으로 고른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가 그렇게 가져갈 때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도 얄궂게 뭔가를 가져가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집에 친구가 선물해준 고급 홍차가 있었는데 시부가 차 많이 알아서 그런지 비싼 걸 단박에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는 홍차잎을 전부 다 가져가시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솔직히 고급 홍차라서 저도 아껴 마시려고 했는데 시부가 너무 당연한 듯 가져가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홍차를 전부 가져가세요? 어머, 너는 보면은 모르니? 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시지 않니? 좋은 거 있으면 좀 챙겨 가시는 거지. 뭐 그렇게 야단이야? 아니,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 물건은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죠. 며느리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또 난리야? 아니, 너는 부모한테 이깟 홍차 주는 것도 아깝니? 너랑 다르게 우리 며느리 마음 넓은 거 몰라? 너는 참 째째하게 그러는구나. 그래, 그래. 내가 좋아서 좀 가져가려는 건데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뭐 내가 너희 집 TV를 가져간다고 하냐? 냉장고를 가져간다고 하냐? 며느라, 너도 좀 말해보거라. 내가 요거 이거 조그만 거 가져가니까 기분이 안 좋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니, 답답한 양반들 진짜. 그럼 안 괜찮다고 고지고대로 대답하겠어요. 이건 아니죠. 엄마, 아빠, 심지어 좀 나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어머, 얘 좀 봐. 정말로 답답하네. 새아가가 괜찮다잖아, 괜찮다잖아. 너는 왜 그렇게 다 받아주지를 못하니? 어? 저는 그 상황에서 더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괜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싸우는 상황으로 가는 게 싫었거든요. 물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만 참고 다음부터는 저도 한 소리 해야겠다. 홍차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제 마음을 읽은 듯 시부모님께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아빠. 이번까지는 그냥 넘어가요. 홍차 가져가시는 것까진 가져가세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또 이런 행동하시면 그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못 가져가시게 할 거라고요. 저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아니, 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 문제예요. 저희 집 살림살이 가져간 게 한두 번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허락도 없이 가져가시고 집사람 입장도 전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진짜로 마지막 경고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하세요. 뭐 그리 예민하게 구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될 걸 가지고. 아이고 참 예민한 놈.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같은 말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해요? 아이고 알았어. 아우 내가 살다 며느리나 시부모님도 아니고 아들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구박받는 건 또 처음 보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젠 안 가져갈란다. 남편이 시모와 시부가 가신 뒤에 제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시모는 물욕이 많으신 편이라고 했어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교수 자리까지 오르긴 했지만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늘 물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좋은 물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시부도 비슷한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물건을 보면 꼭 가져가고 싶어 하신답니다. 남편이 예전에 자취할 때도 부모님이 다녀가시면 남편의 물건이 한두 개씩 없어지곤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댁에 가서야 시부가 그 물건을 쓰고 있는 걸 보고 황당한 감정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부모님이라 뭐라고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이런 상황이 불편하지 않냐면서 이제는 부모님께도 확실히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저는 시부모님께 직접 말하기 힘든 걸 남편이 대신 나서서 얘기해 준 게 고마웠어요. 남편이 한 번 경고를 해서 그런지 시모가 예전보다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한동안은 주말이 되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서 솔직히 좀 속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모의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잠시 머물게 된 거였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집을 리모델링 하느라 2달 정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지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친정 부모님 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집을 빌리냐. 우리 집이 있는데 그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되지 않냐고 했죠. 남편의 강력한 설득에 친정 부모님도 고맙다며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죠.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먼저 나서서 집에서 지내시라고 말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졌고 결혼 후에 더 성숙해지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시부모님이 아시고는 갑자기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머무신다 하니 인사드린다는 핑계로 오시더라고요.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편히 쉬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시모가 오신다니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건 좋았는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더 자주요. 사돈 서로 자주 못 뵙는데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애들 신혼집에 계실 동안 자주 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 좋겠지요. 아유, 사부인, 너무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야 뭐 잠시 지내는 거라 민폐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애들도 저희 배려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사돈께서도 그러시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요. 엄마, 그냥 장인 장모님은 편히 쉬시게 해드리면 돼요. 자주 오시는 거 오히려 부담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다고 부담된다고 그래. 그냥 와서 얼굴 보고 얘기 좀 나누는 건데 얘는 참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래. 얘 너도 참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어쩌니? 내가 사돈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자꾸 그러면 내가 서운해진다. 알겠니? 시부모님이 막무가내 식으로 구니 조금 답답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시모의 방문 횟수는 급격하게 늘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시던 친정 부모님도 조금씩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가고 나면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해도 잘 안 듣는다며 답답하다고 혼자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도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시부가 새로운 부탁을 하셨어요.
시부가 이번에 야외 수업을 할 예정인데 교육용 기기 운송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시부는 환경공학과 교수였는데 이번에 자기 집에서 야외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수업을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가가 도시 근교에 있는 마당이 넓은 저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시부는 예전부터 자연 환경이 펼쳐진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시모가 그걸 못마땅해 하는 데다가 출퇴근 문제도 있다 보니 타협해서 도시 근교 시골에 자리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근처는 토양 측정 수업을 진행하기에 알맞은 지역이라 집 근처에서 야외 수업 장소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수업은 대학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참관 수업이라 시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업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토양 측정을 위해 기기가 필요하다 보니 학교에서 기기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런 기기들은 일반 운송업체가 아닌 전문 기기를 운송해주는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혹시 우리 아빠가 운송을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흔쾌히 수락하셨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금 불편했어요. 시부의 말투와 태도에서 왠지 공짜로 우리 아빠가 해주길 바라는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아빠는 시부의 부탁을 듣고는 흔쾌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하던 그 습관적인 탐내기가 이제는 우리 아빠에게까지 옮겨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의 부탁이 아빠의 호의에 기대는 것처럼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씁쓸했어요. 저는 시부모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참은 이유는 그나마 남편이 저 대신 시부모님에게 뭐라 해주기 때문이었는데 결국에는 남편의 잔소리만으로라도 감당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아빠의 차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이번에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오래된 차도 바꾸게 되었거든요. 아빠가 차를 바꾸기 전에 탄 차는 15년이나 된 차였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새 차로 바꾸자는 취지로 1억짜리 제네시스를 뽑으신 거예요. 아빠는 새 차를 뽑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그런데 그걸 본 시모와 시부가 또 한마디씩 하시는 겁니다. 어머나, 이 차 정말 멋지다. 요즘 차는 다 이렇게 잘 나오나 봐요. 아이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시니 부끄럽네요. 이거보다 비싸고 좋은 차도 많은데 제 건 평범하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모임 갈 때 끌고 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겠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가 며칠 뒤에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사돈어른이 이 차를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랜저 있으시잖아요. 그랜저도 충분히 좋은 차인데 저희 아빠 차를 굳이 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말을 한 이유는 시부가 우리 아빠의 새 차를 탐내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시모와 시부가 자꾸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는 게 쌓일 대로 쌓였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우리 아빠의 차로 넘어가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 좋은 우리 아빠는 또 답답하게 행동하시더군요. 아이고, 괜찮아. 어차피 내가 차를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빌려드리는 게 당연하지. 아유, 역시 우리 사돈어른은 마음이 넓으시다니까. 아빠가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가고 나서 아빠한테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빌려주면 안 된다고 시부모님은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잔소리를 날렸어요. 그러나 아빠는 또 실실 웃으며 차를 빌려달라는 말을 해봤자 얼마나 자주 하겠냐는 말을 하셨죠. 그러나 진상인간들답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시부모님이 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집에 있던 차 키를 손에 들고서 자연스럽게 가져가려는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 차 키를 왜 손대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다. 이번엔 교수님들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차를 또 빌릴 수 있을까 했어. 근데 사돈이 안 보이네. 사돈께 내가 빌려간다고 네가 좀 말 좀 전해줄래? 어머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요. 자꾸 우리 부모님 차를 빌려가시려고 하세요.
멀쩡한 차 있으시면서 왜 우리 아빠 제네시스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아이고, 예, 우리 그랜저가 벌써 20년이 넘은 차라서 말이야. 그런 낡은 차 끌고 모임에 가면 창피하지 않겠니? 그래도 명색의 교수들 모임인데 품위가 좀 있어야지. 그게 창피하시면 새 차를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빠도 자가용 탈 일이 많은데 어머님 때문에 못 쓰시면 되겠어요? 엄마마,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내가 말도 없이 빌려간다고 했니? 사돈께 전해달라고 말까지 해잖니? 그거야 어머님이 차키 슬쩍 하시려는 거 제가 눈치챘으니까 찔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찔리는 게 없으면 우리 아빠 있을 때 말해도 되잖아요. 잠깐 요 앞에 산책하러 가신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때 차키를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예, 너 말을 참 웃기게 한다. 너 사람을 아주 도둑년으로 모는구나. 저랑 시모가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을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산책에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집안을 들어오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살피셨어요. 아빠 앞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숨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다시 시모에게 말했죠. 만약에 정말로 제가 오해한 거라면 저희 아빠 차 빌려가는 건 관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쩡한 차 있으시니까 그거 타고 가세요. 20년 된 그랜저 탄다고 누가 신경 안 써요, 어머님.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함부로 말한 거 사과드릴게요.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네 아빠처럼 운송업 하는 장사꾼이랑 나 같은 교수랑 같니? 어? 장사꾼은 용달차 끌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교수는 품위가 중요해. 그 남의 물건이나 싣고 다니는 집안이라 그런가? 이런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네 정말.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건만 기어이 시모는 개념 없는 짓거리를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이 저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친정 부모님 얼굴도 시뻘개졌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기분 좋게 산책 갔다 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판사판이다라는 심정으로 저 또한 분노를 표출하며 폭탄 발언을 던지고 말았어요. 아, 그래서 품위가 중요해서 짜가 명품백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가짜 명품백 들고 교수님들 앞에서 자랑이라도 하시나요? 뭐라고? 아니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차가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어머님, 제가 진짜로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들고 다니시는 명품백들 짠 명품백이잖아요. 저 대학교 때 알바한다고 명품관에서 일한 적도 있고 저도요 명품 가방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눈썰미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님과 달리 가짜는 안 쓰고 진짜만 쓰기도 하고 말이죠. 품위가 중요하다면서 정작 본인은 가짜 명품 들고 다니시는 게 그게 더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시모가 짠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모른 척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시모가 가진 가방이 저랑 크게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괜히 말해서 서로 기분 나빠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희 아빠를 깎아내리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시모가 그렇게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가짜를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이에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랑 시모는 그날 대판 싸웠어요. 시모는 계속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내가 네 부모님께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래? 네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나 있어? 당사자인 우리 아빠 앞에서 장사꾼이라면서 깎아내렸으면서 잘못이 없다고요? 저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지금 사업을 일궈내신지 알긴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너 지금 정말 어디까지 말하려는 거야?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어른한테 버릇없고 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네가 내 위치나 겪어봤어? 교수들 사이에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기나 해? 그렇게 체면 따지는 인간이 아들 네 집 와서 신혼살림 털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물건도 가져가요. 거기나 체면 지키시면서 사시네요. 은서야, 그만해. 너도 말이 너무 심해. 사부인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그래 얘 이러다가 뭐 아랫집에서 올라오겠다. 친정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는지 저희를 말리셨어요. 갈수록 격해지는 저와 시모의 싸움에 부모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제 손을 단단히 붙잡으셨고 아빠는 시모를 진정시키며 간신히 싸움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듣고도 참으려고만 하냐고 억울한 듯 호소했지만 부모님은 제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애쓰셨어요. 저랑 시모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말리시는 거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딸 신혼집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평소에도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이시기에 이 상황에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시부모와 싸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저희 부모님이 미리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남편까지 이 사실을 알면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시모와 크게 싸운 다음 날 아침, 당연히 제 기분은 바닥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마음은 무겁고 차분해지려 해도 감정은 자꾸만 휘몰아쳤어요. 머리와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맞은 아침이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힘들기만 했죠. 그런데 우리 아빠는 아주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시더라고요.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시부 야외 수업이라 2주 전에 약속한 환경공학 기기 운송을 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빠 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냥 거절하세요. 왜 우리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또 도와주셔야 하냐고요. 은서야, 그렇게 화낼 것까지는 없다. 내가 이미 약속한 일이잖니. 약속은 사람한테나 지키는 거죠. 저 사람은 짐승같이 구는데 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냐고요. 은서야, 흥분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 너도 같이 가볼래? 거길 내가 왜 가요. 아빠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정말 우리 가족을 만만하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될 거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결국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무슨 속셈이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상황인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아빠는 트럭을 몰고 시부가 일하고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리고 창고 같은 공간에서 기기를 실어 옮겼죠. 환경공학 관련 기기들이라 크기도 꽤 크고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기기들을 트럭에 옮기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와 시부에게 당한 모욕이 생각나면서 더 열받았어요. 그렇게 아빠는 운전대를 잡고 저는 옆에 앉아 가는데 아빠가 계속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서 잘 오고 있냐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왜 계속 잘 오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참 성질이 급하단 말이지. 알았다. 어차피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설명해 줄게. 아빠는 운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건지, 그리고 또 왜 시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빠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충격 때문이었죠. 왜 제가 그렇게 경악했는지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빠와 저는 환경공학기기를 실은 트럭을 몰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할 무렵 다른 트럭들이 수십 대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럭들이 시댁 주변으로 줄지어 들어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차창 밖으로 보니 넓은 마당에 있는 시부와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학생들과 참관 수업을 온 대학 관계자들도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트럭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와 저는 트럭에서 내렸고 동시에 수십 대의 트럭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운전자들은 시모와 시부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 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와 시부는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전자들 중 한 명이 시부를 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동안 우리 제품들 날로 드셔서 참 즐거우셨나 봅니다, 교수님. 이제는 돈 내놓으셔야죠. 뭐 이렇게 많은 기기를 체험용으로 쓰시면서 돈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참으로 품이 있으시네요, 교수님. 이런 걸 두고 진짜 품이라 하는 건가요? 오늘 체험용으로 쓰고 돌려주신다고 한 거 싹 다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모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아빠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보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부를 향해 항의하는 모습을 보니 충격적이었죠. 그 운전자들은 아빠와 함께 오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온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오늘이 시부의 제삿날이라도 될 것처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기세로 소리치며 시부를 애워싸더군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풀기 위해 시부를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정말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빠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이 트럭 운전자들은 모두 시부와 관계 있는 사람들로 환경공학기기를 만드는 회사 관계자 혹은 저희 아버지처럼 전문기기를 운송하는 업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부는 교수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환경공학기기 회사들을 이용해왔던 거였어요. 연구용이나 교육용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굴면서 체험용으로 제공해달라고 한 뒤 써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기기들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기기를 빌려간 후에는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거나 무료로 쓰고 나서 다시 돌려주고 구입은 하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회사들을 속여왔던 거죠. 그런데 시부는 공학기기 회사들에게만 빌런 짓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전문 기기들은 운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크고 무겁고 무엇보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었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도 많은 신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운송업체가 아닌 저희 전문기기 운송업체들을 써야 했죠. 문제는 시부가 이 과정에서도 빌런 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시부는 전문 기기 운송업체들에게 운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제시하면서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곤 했어요. 고가의 기기라 운송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위험 부담도 큰데 시부는 이를 무시하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무료로 운송해 달라고 요구했죠. 시부는 학과장인데다가 다른 환경공학과 교수들과의 친목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의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듯 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기기를 무료로 쓰면서 기기 회사에다가 운송 비용까지 내달라고 떼를 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시부는 업계에서 깡패보다 더한 양아치 교수로 악명이 자자했던 거죠. 처음 아빠가 그 악랄한 교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시부인 줄은 몰랐대요.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려오거든요. 연구용 기기를 전문으로 운송해주는 회사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우습게 보며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업계에서 악명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업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누군가가 시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인간이 바로 그 악랄한 교수라며 울분을 토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빠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 악랄한 교수가 바로 우리 시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야외 수업에 필요한 기기 운송을 우리 아빠에게 부탁해오니까 아빠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대요. 아마 그때도 시부는 업계 사람들에게 하던 양아치 같은 짓을 우리 아빠에게도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공짜로 운송해달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결심하셨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시부를 제대로 참교육해 주겠다고요. 아빠도 제가 늘 시댁 이야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얼마나 진상짓을 많이 하는지 들으셨기 때문에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업계 사람들한테 이 일을 알려 합심해서 참교육 시켜주자고 설득했어요. 마침 야외 참관 수업이 있는 날 기기를 운송하니 합심해서 시부에게 한 방 먹이자는 거죠. 업계 사람들은 동의했고 여기에 운송업계 사람들이 시부한테 당한 환경공학기기 회사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동참하자고 알렸어요. 아무래도 전문기기 운송업체들이니까 기기 회사들하고도 긴밀한 연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기기들의 운송비와 기기 사용료를 모두 청구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중 한 명이 시부에게 다가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시부의 얼굴 앞에 던지더라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다 당신이 써먹고 돈 한 푼 안 낸 내역들입니다. 이제 다 청구하려고요. 인생 그렇게 날로 드시면서 소화는 제대로 하셨나요? 교수님, 오늘은 배탈 좀 나실 것 같네요. 이건 저희 회사가 손해본 내역을 담은 영수증입니다. 이런 기기가 온도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이거 운송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생각하면 속이 쓰릴 정도예요.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하고 가시죠. 지금 여기서 돈 주세요. 못 주겠으면 차용증이라도 씁시다.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시부를 향해 서류와 영수증을 던지며 압박했고 시부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하며 영수증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도 모두 그 상황을 지켜보며 경멸과 어이없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힐끗힐끗 시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대학 관계자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거나 시부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도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동안 자신의 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랄하게 이용해왔는지 그 대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치르고 있었죠. 상황은 시부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저 숨고 싶어하는 시부의 얼굴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어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명찰을 보니 시부 대학의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학 과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신 겁니까? 말이 되냐고요? 학생들 앞에서도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해라니요? 지금 여기 있는 영수증들만 봐도 이게 뭐가 오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상황이 복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됐습니다. 상황 설명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들을 겁니다. 이미 학 과장님은 저희한테 한 번 신뢰를 잃으셨어요. 오늘 참관 수업도 학 과장님이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보려고 만든 자리 아닙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수로서의 자격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다니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제발 저한테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됐다고요? 안 듣는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시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하며 그저 쩔쩔맸어요. 대학 관계자들은 몸을 비비꼬며 어쩔 줄 모르는 시부를 꼴보기 싫다는 듯이 쳐다보다 곧이어 트럭을 타고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부가 벌인 짓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학생들 또한 시부를 계속 힐끗거리며 시부에 대해 뭐라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눈치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들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럴 줄 알았다. 소문 안 좋은 교수였잖아. 등등 여러 이야기가 들리는 게 대학 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은 교수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정말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시부와 시모에게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저희 가족이 받아야 했던 그 모든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의 구현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게 너무도 통쾌했고 이 장면을 기다려온 지난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느끼셨나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시부가 이렇게 제대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결국 그날 참관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시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들한테 무릎 꿇고 차용증까지 써야 했어요. 여러분도 그 장면을 직접 보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던지 이렇게 재미난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대학 관계자의 학생들까지 온 참관 수업이었으니 이 일이 대학에까지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죠. 시댁 식구들은 우리가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냐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막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야말로 날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참으실 분들이 아니셨죠. 아빠는 단호하게 그동안 당신들이 생각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인과응보다라면서 매몰차게 구셨죠.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에게 당신 같은 인간들은 불쌍한 것도 없고 동정할 이유도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찾아와서 난리치는 시부모님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라며 자기들도 할 말 다 할 거라고 개의치 않으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항상 유하게만 대하시고 웬만하면 부드럽게 넘기려 하셨던 부모님이었는데 이렇게 매섭게 나오는 걸 보니 그동안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는지 얼마나 억울한 게 많으셨는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분명 마음속에 쌓아둔 게 많았던 거예요. 물론 남편은 여전히 저희 집 편이었고요. 아무튼 시부모는 혹시라도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 일이 생기면 당신들 고소하겠다며 호통치며 사라졌어요. 지들이 뭘로 고소할 건데요? 진짜 웃긴 일이죠.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몇 주 뒤에 시모랑 시부가 우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마침 리모델링이 끝나서 부모님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 계실 때였거든요. 그날 마침 우리 부부도 부모님 집에 초대받아서 남편이랑 같이 가 있었는데 시모와 시부가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이 상황이 뭐지 싶어서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했죠. 더 놀라운 건 시모와 시부의 태도였어요. 평소 거만하고 뻣뻣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180도 바뀐 태도로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이,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죠. 너무 미안해서 얼굴 들고 오기가 부끄럽네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꿍꿍이라 오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 가족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사과하시는 것도 이상해요. 그냥 사과 한번 하려고 이러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얘는 너는 뭘 그렇게 또 말을 하니?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과하러 온 건데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온 거야. 그럼 사과만 하고 가시는 거 맞죠? 사과만 하고 가세요. 뭐 이상한 거 부탁하러 오거나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이 딱 사과만 하고 가시라고요. 그러자 시부랑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진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사과만 하고 가라니까 대답 못하는 거면 꿍꿍이가 있는 게 맞으니 그런 거겠죠. 결국 시부 쪽에서 에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갑자기 납작 엎드려 우리 아빠한테 빌빌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그동안의 거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비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돈어른,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와달라고요? 사돈어른 사부인, 도와달라고 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그동안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와서 갑자기 고개 숙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당신 말이 맞아. 사돈어른,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빌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아이고 사돈 양반, 제발 한 번만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 업체들과의 일이 대학에 퍼져가지고 우리 박간 양반이 교수직을 잃게 생겼습니다. 학과장 자리에서는 이미 쫓겨나고요. 저희도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저희 잘못이 너무 컸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번 일로 인해 교수 평가가 더 나빠져서 이제 저는 정말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학 과장님이 이번 일을 우리 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교수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교수직을 잃든 말든 그건 사돈들께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그 업체들과 사돈어른께서 친분이 깊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잘 달려주실 수 없을까 해서 서로 화해를 통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얻는다고 그걸 도와줍니까? 그렇게 부탁할 거면 그 전에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을 먼저 생각해 보셨어야죠. 아이고 준서가, 네 장인장모한테 너도 좀 부탁을 좀 해봐.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뭘 부탁을 해요? 전 솔직히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한 짓 생각하면 얼굴도 못 들겠고 정말 창피할 뿐이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더 이상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집에서 당장 꺼져달라고요. 예, 꺼져달라니. 너 지금 그게 부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부모한테 하는 말버릇이 거슬리시는 거면 그냥 엄마 아빠가 내 부모 아닌 셈 칠게요. 뭐라고? 이것이? 너 진짜 내 아들놈인 게 많은 거야? 그리고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팔을 세게 잡아? 아프다고. 아휴, 아들 안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시모와 시부는 저항할 틈도 없이 남편에게 팔을 휘어잡혀 현관 밖으로 내던져지듯 밀려 나갔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을 닫으며 그들을 바라봤고 시모와 시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문은 쾅하고 닫혀버렸죠. 웃긴 게 현관 바깥에서도 투닥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들끼리 서로 당신이 잘못했네 하면서 싸우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렇게 20분쯤 싸우더니 간신히 잠잠해지더라고요. 지겨워요. 끝까지 남 탓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교수 자리에서 비참하게 잘리게 되었대요. 더 이상 시부의 악행을 덮어줄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쫓겨나듯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자 시모는 시부한테 이혼장을 던졌다고 하더군요. 백수 남편놈 먹여 살리기 싫다는 거였죠. 시부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지만 그렇다고 시모라고 아무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 친아들을 잃게 생겼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빌러왔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아들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심이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부모님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참아왔고 자신에게 해온 상처와 무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깊이 실망해왔던 거죠.
부모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후에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이후로 시부모님에게 오는 연락을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기대와 믿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남편이 겪어왔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여기기로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이제 난 장인 장모님을 진짜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내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거든. 그동안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이제는 그런 부모보다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하는 게 훨씬 행복해. 여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우리 부모님도 당신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 가족은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시부모님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남편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지내게 되었죠. 주말이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서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지냈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그동안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우리 가족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줘야 해요. 그게 없으면 그저 이름뿐인 가족일 뿐이죠. 여러분도 꼭 진정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